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성선불가 발언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선불가론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또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시점과 대응 방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갈등이 예능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에서도 이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박순봉,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 챗 GPT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의 파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죠.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슈가 많다.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진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 되겠죠. 자, 24일에 방류한다고 밝혔네요. 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오염수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서 방류 시점을 24일, 그러니까 모레 목요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상과 해상 등의 조건 이런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활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방류 계획 지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방류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상됐던 그런 모습인데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결정이 됐고, 아마 이제 9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인망 네. 어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속히 방류를 시작하겠다, 이런 결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후쿠시마를 향했는데요. 어제는 일본 어업협동조합 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입니다. 중국의 반발도 여전히 거센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모두 계속 취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이 사카모토 회장은 반대라는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기시다 총리 면전 앞에서,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 24일로 방류 이슈를 결정했기 때문에 방류 이슈를 결정하는 바로 전날까지도 이 어업인들이 총리 앞에서 방류 반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에 이 어민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건을 전달한 바가 있어요. 사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일 모레부터 방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국내적으로 일단 약속을 안 지킨다는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어민도 어민이지만 일본 내 대다수 여론에서 이 어민들에 대한 풍평 피해를 비롯한 어민 지원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일본은 거의 2021년에 이 방류 계획을 결정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이 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풍평 대책인데, 이 어민들은 방류 반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계속 약속한 이 풍평 피해 대책에도 여전히 좀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품평이라는 것은
관련해서 안 좋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나 소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문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줄어들면 그거를 보전해 주겠다는 약간은 파격적인 사실 지원 대책인데 여전히 이제 불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국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기시다 총리가 24일로 방류 일시를 결정을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국제적인 지지를 정당성의 근거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중국, 홍콩 등 이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수입 규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의 우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이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이 수입 장벽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류를 만약에 진짜로 하면은 모든 일본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오늘 기시다 총리가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해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중국에 대한 이제 겨냥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에게도 사실 수입 규제를 지금 우리 정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죠. 그렇습니다. 수산물 수입 규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도 조만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떨지도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물이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관련 유튜브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이 유튜브 내용 속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발언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3종 수소 농도를 기준치 아래로 확 떨어뜨린 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주도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이 주도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이 영상을 보면 제작비 3,800만 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렇게 이제 국무조정실 자료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 이 위성곤 의원실 제출된 자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정책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온 영상으로 확인돼 왔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대통령실 홍보 예산을 직접 집행했고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 영상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고 관여했다, 이런 모습인데,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정부 또 대통령실 예산 집행하는 거 그 예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이 뭐 영상 내용도 들으셨겠지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좀 옹호한 듯한 영상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24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일자가 정해진 이런 모습,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해 왔고 어떻게 앞으로 대변할 것이냐, 여기에 또 국민들이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홍보 영상 뭐 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거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대통령실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겠느냐, 바로 이 지적이 되겠군요. 네. 자, 이번엔 해병대 관련 소식으로 가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 국방부가 어제 재검토 결과를 내놓았다는 건 전해드렸습니다. 대대장 2명만의 과실치사 혐의만 기재가 됐다고 했는데 대대장 측에서 강하게 또 반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재했던 8명 중에 임성근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빠지고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기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대대장들이 직접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어제 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급자 승인이 없었다. 허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급자 승인이 없었는데 이 대대장들이 마치 상급자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임의로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대대장인 포병 7대대장 그리고 그의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병 7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상부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8일이죠. 이때 해병대 지휘통제본부에서 이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단장이 사단장께서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를 했다.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이 그러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지휘통제본부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까지 들어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결정한 것은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포병 7대대장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임성근 1사단장 등 윗선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빠져있는 국방부가 이 대대장 2명에게 혹여 또 이렇게 모든 책임을 좀 씌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작 당사자인 이제 대대장들이 대대장 2명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이야말로 항명죄예요. 대통령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간섭을 하면서 엄정히 수사 안 하려고 합니까? 작전권이 54단장한테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54단장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을 수가 있는데 해병대 사단장한테 이걸 물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네, 완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여야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봤던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왜 이종섭 장관의 결재가 이뤄진 다음 날 이렇게 결재가 이뤄진 상황이 바뀌었냐. 왜 이제 이첩보류의 명령이 내려간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느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수사단장이 항명이 맞지 않냐. 국방장관이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지시를 내렸으면 그거 따라야지 항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공방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어제 이종섭 장관이 국방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정훈 이 수사단장의 보고 내용 결재한 다음에 왜 다음날 번복을 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결재하고 번복한 적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재할 때는 그 사안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결재를 하는 게 뭐 상식적인데 확신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장관은 제가 판단한 거다. 국가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 자료와 설명 이첩을 뭐 보류시키고 재검토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석연찮은 부분 남아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국방위 전체회의나 아니면은 국정감사 기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네. 그것과 별개로 이 국방부 재조사 결과 이거는 이제 경찰로 이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최상병 이 유족 측에서는 우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연치 않다는 그 점이 제일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신림동으로 가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이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 지금까지는 이 가해자가 준비한 너클이라는 도구에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1차 구두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인의 부검에 대한 1차 소견이 나온 것인데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목이 졸려 네. 질식한 것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일단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가 현재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경찰이 지금 주력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목을 졸라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이건 했다면 뭐 어느 살해 정도 의도와도 연관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이 국과수의 최종적인 이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사인을 확정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강간살인 혐의를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뭐 경찰도 어떤 대응 방향이 나와야 될 테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에도 대응 방안이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네, 어제 이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김현숙 이 여가부 장관이 신림동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현장에 방문할 거냐? 이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답변이 여성안전주무부처로서 여성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챙기고 더 확실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확인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여가부의 대책과는 좀 동떨어진 그리고 김이나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를 추모한 바도 있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5월 당시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강은희 여가부 장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것과 좀 비교가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피해 여성 사망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여가부가 A4 용지 2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거는 김현숙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기간 동안 야영지 밖 이 신식 숙소에서 지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잼버리 파행 세태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정작 여가부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별다른 대책이 안 나오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입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나요? 왜 이 예산이 여성 안심 기각길인가요? 이게 상당히 예산이 삭제됐다는 네, 부분. 그런 부분도 관악구에서요. 네.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부에서 좀 세심하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구체적인 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영동대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송내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 서운분기점부터 다시 막히는데 노지에서 있었던 고장난 차 처리 여파고요.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쪽, 남한산 나들목 이전부터 송산포도 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송산마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여파 더해져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나들목과 신갈에서 수원 사이 각각 속도 줄입니다. 쭉 가서 천안나들목과 금강나들목에서 2, 3km 구간씩 막히는데요. 모두 작업 여파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 1터널에서도 작업 중이라 7원 분기점부터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온 소식이죠. 국회로 가봅니다.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의 표결이 사실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실은 원래는 오전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오후에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이 오전 표결을
40여 분 앞두고 이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SNS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를 끝까지 책임 있게 다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다.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호소를 한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오늘 이 윤리특위 소위원회의 표결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권고되어 있는 제명을 좀 피해달라는 호소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소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윤리특위 소위의 표결이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이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사퇴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선을 그었네요. 오늘 한 번 더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 임기를 네.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KBS 보궐이사를 새로운 인물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해임을 했네요. 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 보수 언론학자로 분류가 되는 황근 이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의결을 했어요. 황 교수는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KBS 이사를 역임했던 그런 인물인데 지난주 해임된 KBS 남영진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BS 이사회는 여야 구성이 6대 5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가 되면서 KBS 사장 등 경영진 해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초 김희철 현 KBS 사장 해임안을 상정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뭐 추천돼서 이 임명 예정인 황근 교수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명박 정부에서 KBS 이사를 역임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온 이런 모습 이게 아마 언론 단체들에서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당 추천 인사로 네.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6대 5로 역전이 됐다. 앞으로 사장 교체까지 계속해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도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정부가 MB 시절 KBS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KBS를 통해서 라디오 주례 연설을 진행했는데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방송 관련 기관에 이제 구도가 또 변하고 있는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라고 하죠.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이 됐는데 MBC도 여야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방송통신위원회 어제 전체회의에서 이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도 의결이 된 것이고요. 이거 방문진 해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가 직접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곧바로 해임 처리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MBC 대주주인 이 방송문화진흥회 여야 구도도 곧 있으면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그 후임을 이제 정부 여당이 임명을 하게 되면 4대 5가 되고요. 현재 방통위가 해임 절차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 해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김기중 이사까지 교체가 완료되면 이제 여야 구도가 5대 4로 역전되는 수순이라서 아마 KBS와 비슷한 이 과정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지금 곧바로 행정소송과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인데 방통위가 어제 이 해임을 하면서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등 경영 손실을 방치했고 이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권태선 이사장이 소홀하게 했다. 또 부당 노동 행위를 방치했다. MBC 사장에게 차명 주식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한 MBC의 감사에 대해서 방문진이 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해임 사유를 제시를 했는데 권태선 이사장이 이에 대해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MBC는 방문진에 1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내고서도
회계 기준으로는 6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고 방통위가 지적하는 대부분의 부당노동 행위 등의 문제점들은 본인이 2021년 8월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일들이라 본인은 다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현 안영준 MBC 사장의 이 주식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이 많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각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MBC가 감사를 할 때 박문진도 참관인으로서 박문진 이사가 상황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오히려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이사를 파견하지 않았고 거의 감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그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보고받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내일 김현, 김효재 위원회 임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8월 23일이죠. 8월 23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는 게 이제 마지막 업무가 되는데 절차적인 하자를 두고 공방이 되고 있네요. 예, 그동안의 방통위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금요일에 사무처가 안건 보고를 하고 월요일에 비공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정해요. 그 수요일에 전체회의로 이제 의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지금 보면 2주 연속 이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교체 안건을 월요일에 곧바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습과 좀 다른 속도전을 보였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도 이 야당 추천의 김현 의원이 전체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회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이상인 김효재 2인 체제 결정하는 것도 뭐 이것도 법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진행은 됐지만 이런 중요한 공영방송에 대한 안건을 2인으로만 5명 중에 2사람의 참석으로만 처리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건데 그러자 여기에 대해 김효재 직무대행,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니 마지막 회의인데 김현 의원이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유감스럽다. 방통위는 토론과 합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수용해 합의하고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데 마지막 회의에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송구스럽다. 이렇게 반박은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속도전이 방통에서 그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계속 지적이 될 것 같고 이 2인 체제로 무리하게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빠르게 이행하는 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김현, 김효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다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효재 위원 후임, 뭐 김현 위원 후임 이 두 사람의 후임도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제 김효재 위원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추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이제 김재철 MBC 사장 체제에 입으로 불리면서 뭐 MBC 구성원들은 많은 비판했었어요. 뭐 상당히 또 논란이 네. 되기도 했었죠. 뭐 네. 방송자에 기여했다 이런 비판을 MBC 구성원들이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사장 추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현 의원 후임 추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상황은 유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추천이 됐는데 아직까지 넉 달째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느라 이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게 임명되는지 여부. 향후 어떻게 될지 날짜를 보고, 잡을지 또는 네. 취소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을 또 시도할지 네. 이런 것조차 결정이 안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보면서 김현 위원 후임 추천 어떻게 할지 보겠다는 거고요. 예. 이동관 위원장 지금 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공은 또 대통령실 넘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지정해서 다시 국회로 공을 넘길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언론계에서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아마 이번 주 내에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은 또 기정사실화되고 있군요. 자,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 빨간등이 켜져서 상당히 또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다중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중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라는 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뭐 은행권들을 통해서 또는 저축은행을 통해서 이미 많은 대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결국에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도 대출을 받으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생활고가 주된 원인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양상에 따른 카드론 잔액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한 축으로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을 살펴보면 35조 3,952억 원으로 6월에 비해서 5,500억 원 정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전이 필요한 이 소비자들이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카드론까지 카드사에 대출을 받는 데까지 몰리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문제는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굉장히 좀 이자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카드론에 대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이 당국의 우려점이고요. 현재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사들 건정성 괜찮은 것이냐, 지금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금감원 당국에서는 이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가지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론 그리고 또 늘어나고 있다는 이 현금 서비스, 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활고와 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우 연구원이 이야기한 그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계부채 많다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흉악범죄 건절 대책을 재차 요구하고 법무부와 경찰에서 이제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런 강력범죄의 근본 해결책이 될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달라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성폭행 살인사건 발생한 관악산 일대 둘레길 순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2인 1조로 모두 5개 조를 편성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순찰을 하기로 했고, 또 CCTV, 그러니까 폐쇄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또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은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력을 좀 대거 동원하는 이런 방식의 대책,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14만 경찰을 다 동원해도 교대 근무와 내근 이거 다 따져보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2만 명뿐이고, 또 사실은 일상 치안 대응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경찰 입장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치안 정책 방향을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예방책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 과정, 또 전문가들과의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책상에서의 대안이 아닌 정말 현장의 실질적인 대안이 꼭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 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죠.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164님 어제 과음했는데, 네, 과음하셨군요. 과음은 안 됩니다. 배종찬의 수사본부 시사본부 들으면서 해장 중입니다. 네, 해장에도 또 이 시사본부가 효과가 있군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가 듣고 싶습니다. 명곡이죠. 감사합니다. 탱고의 거장이자 반도네온 연주의 명인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일부 통제 구간 운전 차량은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보란 듯이와 여바란 듯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는 관용구고요. 다른 하나는 부사입니다. 자, 먼저 보란 듯이는 남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자랑스럽거나 떳떳하게 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보란 듯이 살다 또는 그는 성공하여 고향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보란과 듯이를 띄어서 씁니다. 그리고 여바란 듯이는 우쭐대고 자랑하듯이라는 뜻의 고유어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고생하며 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여바란 듯이 살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봐라라는 말이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사극 같은 데서는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해라라고 할 자리에 쓰는 감탄사입니다. 여바란 듯이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여바란 듯이 이렇게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정리해보면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거나 당당하게 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보란 듯이와 여바란 듯이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비가 내리겠고요. 동쪽 지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이 34.5도, 경주는 34.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5도, 대구 34도, 대전 33도, 광주 부산 32도, 서울 30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비는 인천과 중부 서해안, 전남 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 등 서쪽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낮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지만 밤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가 곳에 따라 150mm가 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3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날씨 등 조건이 맞을 경우 모레인 24일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방류는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전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늘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만에 14조 넘게 증가해 역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터는 요즘에 무차별 흉기 난동, 흉악 범죄 참 들려오는 이야기들 심각하잖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뭐 호신술, 어떤 대처 방법 익혀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킥복싱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했어요. 네. 발차기로. 네, 킥복싱.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돼서 여쭤봤는데 네. 킥복싱 무섭네요. 자,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21일 어제죠. NC소프트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긴급 재택근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19일 오후 3시 반쯤에 이 특정 게임 방송 유튜버에게 10,000원을 후원하면서 NC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예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다행히도 예고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빠르게 붙잡히긴 했습니다. 잡혔군요. 네, 작성자는 30대였고요. 빅게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다시 정상 출근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작성한 사람이 장난식으로 글을 썼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장난으로 해서는 그렇죠. 장난으로 요즘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죠. 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사례가 NC소프트 말고도 여러 건이 있다면서요. 지난달 22일에만 봐도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가 주최한 모바일 게임 행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관람객 한 200여 명이 대피를 했었고요. 이달만 봐도 10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도 하죠. 프로게이머 페이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2일에도 40대 남성 A씨가 컴투스를 찾아가서 칼부림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절대로 장난스럽게 올려서는 안 되는 글입니다. 이런 예고글 각별히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또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재차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깜짝 놀라거나 갑자기 충격을 받을 때 무심코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박지원 캐스트도 그런가요? 저는 욕이 잘 안 하죠. 잘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저는 항상 KBS. 우리는 항상 네. 올바른 방송. 자, 그 안에 다 의미가 이제 이 행동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욕을 많이 할수록 통증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왜 사람은 아프면 욕을 할까? 그 이유를 연구한 심리학자는 2010년에 이그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그가 받은 상의 제목이 평화상이었거든요. 보통 욕을 언제 쓰시나요? 저는 국가의 큰 위협이 외부로부터 닥쳤을 때. 중대한 상황일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듣는 사람의 감정을 좀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친한 사람에게 유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기도 하죠. 심지어는 뭐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콕 찧었을 때 혼자 쓰기도 하는데 영국 킬대의 이제 리처드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왜 사람들은 욕을 할까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이 의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통증 연구자들이 세운 가설인데요. 욕설은 통증을 참지 못한 결과 하게 되는 비적응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한번 욕설을 뱉기 시작하면 더더욱 통증을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가설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스티븐스 교수는 우선 67명의 대학생 참가자를 모았고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험군에게는 욕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대조군에게는 욕설을 금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얼음처럼 엄청 차가운 물에 실험 참가자들이 손을 최대한 오래 담그도록 요청하고 참가자들이 버틴 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실험 자체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결과는 가설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욕을 한 사람이 통증을 더 잘 버텼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욕을 한 사람이 190.63초로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146초 정도 버텼거든요. 찬물에서 욕을 한 사람이 무려 43.92초나 더 오래 버텼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욕을 하면 찬물 속에서 37초 정도 더 버텼다고 해요. 즉 욕설은 이 통증의 비적응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통증을 조금은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방송 끝나고 이게 좀 욕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까 설명한 그 이그 노벨상이 엉뚱한 아이디어로 탁월하다고 했을 때 선정이 되는 노벨상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마음껏 근데 그렇다고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든지 사실 과하면 독이 되곤 하잖아요. 가요불급이죠. 네. 하루에 욕을 한 60번 정도 하는 입이 험한 학생들은 욕을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고통을 버티는 시간에는 별 차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욕을 자주 하면 이 습관이 돼서 고통을 버티는 효용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평소에 말을 곱게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왜 욕해? 그런데 변명으로 통증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택시 많은 또 우리 고객분들이 있었을 텐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얼마 전 택시 기사에게 팁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팁 기능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에서 공개한 택시 팁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요. 반대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이 71.7%로 반 이상이 넘었고요. 네. 찬성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은 17.2%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택시 이용에 대한 팁 제도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이게 한 번 앞서서 이 시사본부에서 다뤄지긴 했었는데요. 카카오티는 이제 열면 여러 택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19일부터 블랙이랑 모범, 벤티, 블루, 펫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준 경우에만 팁 지불창이 뜨게 됩니다. 승객은 그래서 금액을 이제 고려
고를 수가 있는데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만약에 팁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사님이 다시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이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소셜 미디어에서는 안 그래도 사실 요즘 택시가 인상이 돼서 요금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택시를 시작으로 이게 미국처럼 팁 문화가 반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보면요. 국내 이제 택시 이용료가 너무 높다라고 느낀 사람이 53%로 반이 넘었고요. 최근에 이제 오르고 난 이후의 반응이겠죠. 네,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택시 요금이 사실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아직까지 요금이 너무 높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 팁 문화가 계속 택시에 적용이 되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더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답변이 40%였고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게 35.7%로 뭐 응답자 전체의 76.2% 정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팁이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그런 또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소식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팁 문화가 택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네, 이게 카카오 택시 팁 서비스로 이제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21일에 보면 SNS에서 인기 있는 베이글 맛집에 팁박스가 놓여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제일 핫한 베이글집에 팁박스를 둬서 그런지 다른 카페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왜 팁을 요구하냐 또는 배달비와 포장비 생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팁까지 요구하냐 과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요 SNS에 이제 한국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문화는 팁이다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보면은 국내에서 팁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인 걸로 보여지고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사실 미국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법적인 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직원 시급을 팁으로 대신 충당하려는 목적인데 한국에는 이미 최저임금이 의무화된 점에서 좀 고객들에게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상황도 요즘에 또 물가가 올라가면 팁 내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메신저 앱이나 모바일로 선물 보내기 기능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이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까닭인가요? 이게 요즘은 뭐 생일이나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모바일 쿠폰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직접 구매하러 갈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만날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쓰는 사람은 편할 수 있지만 이걸 받는 가게 주인들은 달갑지 않다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모바일 쿠폰이 활성화되면은 좀 소비도 늘어나고 오히려 취급하는 가게 주인들은 더 매출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저도 같은 그 궁금증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쿠폰 결제액에 대해서 본사는 현금으로 정산해주지 않고 이른바 블락 계좌를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추후에 뭐 재료비나 물류비로 차감이 되는데 문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이 이제 난처한 경우가 있고 융통할 수가 없어 난처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현금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주문해야 될 물류나 한마디로 재료를 구매하는데 다 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쿠폰이나 이제 상품권 이용액은 한 해 거의 뭐 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건 맞지만 가맹점주들은 보름에서 2달까지 걸리는 정산 주기가 불만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이게 가맹 사업하는 본점하고 좀 해결돼야 될 문제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상 기간이 짧게는 뭐 15일 걸리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게 45일 정도가 되니까 네. 거의 2달 정도 판매한 금액이 다른 데 잡혀 있다 보니 돌아오지 않고 뭐 수수료율도 5에서 11%까지 높은 편이라서 아예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KBS니까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가맹점 하고 있는 분들 많이 힘드니까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정산 주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한 스트릿 뉴스파이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기자는 좀 헬스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살이 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는 아닌데 날이 무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왜 더 찌죠? 그것은 네. 7대 불가사인가요? 네. 자, 박순봉 기자는 호응을 안 해주네요. 아니 또 어떤 인신 공격이 될까봐. 네, 알겠습니다. 인신 공격은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어서 힘차게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사의 보도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국민의힘의 성선 불가론. 자, 배에 올라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배에 구멍 내는 성객은 함께 성선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성선 불가론을 두고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발언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그 비공개 회의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받아들여지기로는 그러니까 반윤 그룹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이제 당이나 아니면 또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이런 쪽에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여당 쪽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반을 겨냥을 한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겨냥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예상이 되는 인물들은 예를 들자면 뭐 이준석 전 대표라던가 소위 말하는 이준석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유 쪽이겠죠. 네, 그리고 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인물들 있을 수 있고 또 그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김웅 의원 이런 사람들 포함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이게 그런 쪽까지 이렇게 넓게 겨냥을 한 게 아니고 현역 의원을 겨냥을 한 거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말하는 장소하고 시점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있겠네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철규 총장이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들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겨냥을 한 게 윤상현 의원이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해석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또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맞받아쳤거든요. 이제 반박도 하고 또 이제 이게 근데 왜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일단 처음에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수도권 뭐 필패론이랄까요, 뭐 참패론이랄까 수도권 좀 어려울 거다. 현재 상태로는 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역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철규 총장이 반박을 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윤상현 의원도 전혀 물러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철규 총장이 이렇게 윤상현 의원을 뭐 겨냥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뭐 딱 그렇게 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별로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윤상현 의원을 겨냥을 한 거라면은 윤상현 의원이 그런 공격을 받고 나서 좀 뭐 숙이거나
아니면 물러서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윤석열 의원의 지역구 관리는 뭐랄까요? 그냥 여권 내에서는 그냥 탑 클래스라고 불릴 정도예요. 아주 그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는 말씀이죠. 정평이 엄청 나 있고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좀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력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저녁 자리에 만나면은 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로 오가면서 이제 만나는데 네. 예를 들어 기자가 그때 당시 한 8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일단 이름을 다 외워요. 다 외워서 다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누구누구 기자 이렇게 다 불러주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가서 또 다른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또 다음에 또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이고 실제로 지난번 총선 때 그 무소속으로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그러니까 후보도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해준 건가요? 아니면 박순봉 기자한테만 특별히 아니 모든 기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줄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현지 기자는 모른다는 표정인데요. 아니요. 그 이 일화도 유명하고요. 또 지역구 그래요? 관리 쪽에서는 그 의원실이 좀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지역구 행사의 모든 축사를 다 챙긴다 그래요.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축사를 뭐 15개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한번 성공을 한 바가 있고. 지난번 2020년 총선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했고 굉장히 특이하게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다 있는데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을 국민들의 뜻은 이건데 잘못 줬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철규 총장이 뭐 실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천을 했을 때도 여기는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 자체가 좀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여당 내에 많이 있어요. 이철규 사무총장 이 선거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성선 불가론 배에 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앞으로의 공천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또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이철규 총장이 조금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누구 못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윤상현 의원이 좀 강하게 반박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좀 그 반발하는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걸로 보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공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주요 인물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죠. 가장 궁금한 건 이준석 중요한 전 대표, 인물이고 뭐 유승민 전 의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주요 인물인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제가 하여튼 거의 매일 요 문제는 항상 만나면 물어보는 문제고 매주 기류를 체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볼 때는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주는 건 아니다. 줄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고 그 모 지도부 중에 한 명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물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이제 친윤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너무 분에 차서 막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역구에 나올 사람도 만약에 별로 없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공천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류인데 다만 근데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마치 그 여권 내지는 이제 지도부가 그러니까 공천을 그 행사하는 주요 그룹들이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 어쩔 수 없어 너 공천 줄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림이 되면은 수도권 표심 때문에 밀린 것처럼 비치면 그건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조금 양보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일단 총선에 관심이 크게 없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공천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류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세모 그다음에
는 뭐 X표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구분이 돼버리는군요. 과연 이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지지율 또 총선의 구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오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일단 파행을 거듭하다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언제 청구될지 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투표 거부 이야기도 민영배 의원인가 나오는데 이 관련돼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를 했는데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24일 본회의를 열기로만 합의를 하고 이제 31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24일로 끝을 낼 건지 이거를 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좀 고려를 해서 8월 마지막 주 회기를 좀 비워달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 31일까지 쭉 회기를 붙여서 이제 방탄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인데요. 일단 민 의원이 이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민영배 의원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20일 날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의원들이 다 퇴장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한 게요. 이게 퇴장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회법상 표결을 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차수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다 나갈 경우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거기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본회의를 열어서 투표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가능하진 않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또 영장이 언제 청구되든 간에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응하는 게 민주당 또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강성 발언이 나온 배경은 또 뭘까요? 일단 이 전국혁신회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친명 원외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내도 아니고 원외 그리고 모두 친명이라는 기치하에 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성에 가까운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평소에도 조금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소속인데 좀 강경 발언을 평소에도 좀 많이 하는 의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민영배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또 검수완박법 때문에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는데 본인의 그 강성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드러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과연 이제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회기 중에 올 경우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또 어떤 대비를 하게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랑 지도부는 중간에 어떻게든 회기를 비워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조건 맞겠다. 이게 1차 전략이고요. 그런데 이 의사 일정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도부에 좀 물어보니까 정말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다 마련을 해뒀다고 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까지 이제 플랜 B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을 하던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까지도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그런 대비도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이 대표가 의총에서 가결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게 이게 실제 나오는 우려인데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가결 투표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부결표를 던져서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인 거죠. 국민의힘이 부결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과 예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이은지 기자가 해줬는데 국민의힘 쪽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다 좋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좋다. 꽃놀이패다 이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런데 회기 중에 그러니까 아마 정기국회가 되겠죠. 9월 달에 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이은지 기자가 설명한 거랑 좀 내용이 비슷한데요. 일단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은 가결이 되더라도 가결이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한숨 놓을 수도 있겠는데 가결이 되더라도 부결표가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공격의 지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결표가 꽤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부결이 된다. 이러면 민주당 완전히 역풍에 빠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자체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또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좋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가서 아예 영장실질 심사를 못 받게 부결까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기 중에 어찌됐든 간에 회기를 계속 열어가지고 이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그 더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하튼 꽃놀이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것이 그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다 따져보면 또 다른 것들도 셈법이 복잡한데 구속 시기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네. 달려 있겠지만 구속 시기는 언제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빠르면 또 안 좋다. 아, 국민의힘에서 그런 대답이 나와요? 네, 그런 얘기. 아니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사석에서 듣는 얘기들은 취재해 보니까 네, 연말 정도가 제일 좋다. 너무 임박할 경우에는 마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에 너무 임박하면 그건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고 그럼 언제가 좋냐 하면 연말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설에 그 밥상머리에도 올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계산들까지 다 복잡하게 있는 거죠.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NL 이게 어떻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SNL이?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입니다. 토요일 밤에 라이브로 진행한다. 그런 타사 프로그램 제목을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영어 발음이 나오네요. 자, 등장인물이 또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인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말, 눈, 광이 간다는 코너에 이제 출연을 한 건데요. 네.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10억 원을 걸었는데 왜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힘 있는 한동훈 장관이 힘 좀 써달라.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꼰 건데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이제 시민언론 덧탐사 그리고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2월인데 지금 벌써 8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조금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사랑의 영상 편지는 전혀 아니네요. 자,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법사위 출석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고 그냥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의겸 의원이 가해자고 한동훈 장관 본인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나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자체를 기본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고 가짜 뉴스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SNL 출연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조금 뭐 희화되기도 하는데 왜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방송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마른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접하는 뭐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의원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보장이 돼 있지만 총선에 나가고 싶은데 당장 이름이나 얼굴 알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뭐 정말 99.9%가 대부분 그렇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그 특정 정파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라도 굉장히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컨설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채널에 나가는 것도 일단 보정해주고 이럴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N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파 이런 거에 좀 머무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중들한테 완전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인지도는 서류 심사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갖춰야 되는 요건이다. 그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쌓아놓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런 데 좀 선호해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요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이현지 기자는 이 SNL 코리아 방송 이 소송이 지난 이제 청담동 소송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뭐 수사 진행되는 그런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이 영상 편지로 일종의 한동훈 장관에게 질렀다, 도발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 김의겸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꼽히는데요. 지금 친명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오로지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가장 눈엣가시가 한동훈 장관인데, 이제 김의겸 의원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아직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의원도 이러한 지지층을 좀 의식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도발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불만인 게 왜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동훈 장관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좀 이렇게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렇게 좀 직격탄을 날리는 게 지지자들의 호응도 얻고 본인 체급도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탄희 의원 정도면 맞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민주당의 주장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부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답변을 할 때 국회에서 굉장히 수려하게 쭉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은 그 중에 일부는 확인이 안 됐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되게 그냥 수려하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짚을 수 있는 사람이 이탄희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법무부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탄희 네. 의원은 좀 그런 걸 짚는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죠. 이현지 기자는 이렇게 쭉 취재해 보니까 이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애정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적대적 관계일 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확실한 건 감정이 섞였다. 예, 양측 다 이제 어떤 정파적인 이해나 이런 걸 떠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어진 상태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중심에 놓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 검찰 개혁을 이제 맞서면서 정부가 세워진 거고, 반대로 김의겸 의원은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측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석으로 해보자면 한동훈 장관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도 분류가 되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센 상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누굴 공격할 때는 항상 제일 강한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거든요.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그 진영에서 강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공격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관심을 모으는데 또 효과가 관심도 있겠네요. 모으고 지지자들도 호응하고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번에는 내년 총선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제 여야 모두가 또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걸 한번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은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 경쟁력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당내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이 아주 분위기가 좋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갤럽이나 이런 기성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로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와 다르다, 이런 취지로 좀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을 만났는데 이 발언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서울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민심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그런데 당대표만 조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요.
일단 수도권 의원들은 경기도도 위기감이 좀 큰 상황인 게 지금 인천 지역도 민주당이 텃밭이라 하지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좀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천 일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지역에서 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석수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총 49개 의석인데 국민의힘이 9석, 그다음 민주당이 40석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서울 의원들이 이 40대 9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총선에서도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아주 높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도 이게 뭐 40대 9가 굉장히 뒤집어지지 않을 숫자 같지만 이게 바람이 한번 불면 이게 어쩔 도리 없이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이게 인정을 받는 거죠. 관련해서 외교부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부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기보다는 이제 언론사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생성을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보도들이 가짜 뉴스이고 이게 지속되면은 법적으로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우회적으로 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여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별로 얘기를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속내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김건희 여사가 좀 약한 골이다. 이제 야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여권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야권에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하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그 장례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 이 트위터 실버마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외교부가 좀 무리하게 그거 실버마크 받으려고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류의 보도는 가짜 뉴스다. 즉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야권의 그런 그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에서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하게 대처하자. 즉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자. 약간 이런 취지에 담겨 있는데 아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권 내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요 방금 장혜찬 최고위원 얘기랑 비슷한데 좀 억울해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가지고 뭐 실버마크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도용이 당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또 도용당했으면 관리가 안 됐다라고 분명히 공격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 자체가 외교부에서 하는 일이래요. 원래 그 해외에 있는 SN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거 아니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원래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 근데 좀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게 좀 여권 내 분위기입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트위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라는 내용인데, 자, 시간이 없어 아주 짧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학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 주시죠. 그 영국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떠났습니까? 아직 떠나기 전입니까? 떠났습니다. 떠났군요. 이미 지난주에 떠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정치를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김 전 지사가 출국한 날에 취재 기자들이 공항에 거의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른바 백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김 전 지사 측근들 쪽에서 좀 기자들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좀 아쉬웠다, 뭐 씁쓸함을 좀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좀 정치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사실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한간에서 도는 이야기로는 친문 의원들이 김 전 지사에게 영국에 가더라도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늘 공항 근처에 있어라. 언제 부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소식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불사조 기자는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앞서 불사조 기다리면서 조금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자, 오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잘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용어인지 좀 궁금하게 될 텐데 최근 챗 GPT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오픈 AI라는 회사는요, 챗 GPT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챗 GPT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다가는 이제 적자가 너무 커져서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뭐 이제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에서 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챗 GPT 하루에 돌아가는데 비용이 얼마큼 드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루에 무려 9억 1천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그러니까 딱 하루 동안에 뭔가 사용자들이 쓰면은 9억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몇백억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 얘를 더 학습시켜야 돼서 GPU라고 하는 걸 계속 사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거의 몇 천만 원 이상급인데 이것도 뭐 몇만 대 이상 계속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모든 지금 이런 언어 모델 뭐 예를 들면 챗GPT 말고도 뭐 구글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다 이런 뭐 챗GPT 비슷한 거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계속 이제 엔비디아한테 그 칩을 이제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칩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거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조금 과도한 예측이라고 저는 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2024년에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어쨌든 챗GPT는 쓸 때 우리가 돈을 좀 내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유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유료로 쓰는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사람들한테 받는 수준은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유지가 되려면 기업한테 뭔가 특화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 페이스북, 우리가 메타라고 불리는 회사가 이런 챗 GPT 같은 거를 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오픈 소스. 근데 그거를 공짜로 이제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개발자가 있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이제 그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니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관심을 끌었고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 지금 상태라면 오히려 처음 나온 게 오히려 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예측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네요. 신기술이라서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챗 GPT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난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챗 GPT 접속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서비스가 돈을 벌려면 둘 중에 하나죠. 정말로 내가 번 돈보다 사람들이 많이 돈을 써줘야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뭔가 내가 좀 무료나 이제 많이 푸는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박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챗 GPT의 전 세계적인 접속자가 6월에 17억 명이었는데 이게 15억 명으로 지금 한 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전해도 또 9%, 10%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실제로 분석 결과긴 한데 이게 대학생들 여름방학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챗GPT 이용자 4분의 1이요 대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미 과제를 할 때 이걸 쓰고 있는데 방학을 했으니까 과제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사용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학생 방학했다고 이 트래픽이 이 정도 주는 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유지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수익성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챗 GPT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AI 분야에
킬러 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대비 효율 관점이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그 챗GPT가 만들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와 신기하다 분야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했어야 돼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써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인데 이게 꼭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도 그렇고 다 이제 언어 모델 하는데 똑같은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구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한 21개 정도의 앱을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개인의 생활을 코칭해주는 이런 쪽의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을 하거나 캘린더를 쓰거나 스마트폰에서 뭔가 구글 맵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아주 익숙하게 맨날 쓰는 앱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생성형 AI를 좀 더 붙여가지고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쓰거나 스마트폰에 진짜 비서처럼 뭔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쪽 이런 쪽을 좀 먼저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사용자가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생활의 조언을 얻거나 뭐 예를 들면 나 여의도 왔는데 여의도 맛집 좀 찾아줘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준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챗GPT 만든 회사도요.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챗GPT 만든 오픈 AI가 생긴 지 8년 된 회사거든요. 근데 8년 동안 외부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8명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한 게 결국 그 사람들을 인수한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SNS에 올라가는 컨텐츠라든지 픽사같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 있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데라 이제 그 챗GPT 역시도 이걸 갖고 우리가 더 써먹을 수 있는 쪽에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이제 오픈 AI도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네.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AI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네이버인데 이번 주에 새로운 언어 모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24일에 하이퍼클로바 X라는 버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금융, 소프트웨어, 게임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테스트로 써본 기업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하고도 제휴하고 있고 기업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써본 분들 몇 번을 만나봤는데 일단은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속도도 잘 나오고 특히나 국내에 있어서 확실히 데이터가 최적화해서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그럼 똑같이 어떠한 앱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줘야 될 텐데 그 관점에서 일단은 24일 발표 때 아마도 예상되는 건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IT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글 만든 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제휴해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오픈AI가 됐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좋은 작품이 나올 만한 수익성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좋고 또 사용자들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또 좀 더 뭐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지금 타이밍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적인 성과는 확실히 미국 기업이 좋아요. 이걸 실제로 이제 하이퍼클로버 측에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논문이나 이런 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써먹는 거.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하는 거 이런 건 아직도 미국 기업들도 정확하게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응용에 강한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서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좀 진심인 게 네이버가 이거 AI 더 하려고 최근에 판교에 있는 빌딩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3천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서 이걸 갖고 이제 AI에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 수준이었다고 치면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로 뭘 하면 돼? 이게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돼? 라는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는 특정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조금 더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 우리가 굳이 뭐 챗GPT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쓰는 앱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되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네네네. 자 네이버 외에도 게임 전문 회사인데 NC소프트에서도 언어 모델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6일에 NC소프트에서 게임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만들었고요. 이거 활용하면 누구나 게임 캐릭터 같은 거 아주 이제 실제적인 캐릭터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게임상에서 대화하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 또 이제 클라우드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랑 또 이 NC소프트가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기업들이 자기의 특화되어 있는 이른바 챗GPT 비슷한 생성형 모델들을 만들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네 편들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앱들이 쏟아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가장 대박난 앱이 카카오톡하고 그다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잖아요. 그 두 개의 앱 덕분에 카카오는 그 카카오톡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카톡처럼 뭔가 새로운 개념을 줄 수 있는 앱이 뭔가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의 카카오나 제2의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는 판이 지금 깔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른바 퍼스트 무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이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부 지원도 필요할 테고요. 네, 일단은 뭐 정부 지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얘기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마치 골드러시처럼 뛰어드는데 청바지 장사. 그러니까 골드러시 시대에 돈 번 건 청바지 판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청바지 판 사람이 지금 엔비디아예요. 전 세계에서 이 칩 관련돼서 개발하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키워야 됩니다. 그쪽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건 지금 엔비디아 칩의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메모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러한 학습용 데이터 칩을 엔비디아처럼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투자,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칩을 만드는 쪽에 이런 쪽에 대한 좀 투자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성형 AI 칩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여기에 주목하라. 네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배종찬의 시사본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많은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기상 예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